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산과 물이 깊어 사람의 발길이 쉬이 닿지 않는 어느 깊은 골짜기 마을에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묵묵히 세월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굽이굽이 이어진 흙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 들어가야만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이 집은 뒤로는 험준한 산세가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앞으로는 맑은 개울이 흐르는 명당에 자리하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쓸쓸하고 고요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습니다. 집을 지은 나무 기둥들은 오랜 비바람에 씻겨 검게 그을린 듯한 색을 띠고 있었고 지붕 위에 얹힌 기와들은 이끼가 파랗게 덮여 있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숨을 쉬는 듯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두고 터가 세다고 수군거렸지만 정작 그 안에 사는 사람은 세상 그 누구보다 마음씨가 곱고 조용한 여인 연주였습니다. 연주는 시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뒤에도 홀로 이 넓은 집을 떠나지 않고 매일같이 마당을 쓸고 기둥을 닦으며 집안 곳곳에 서린 옛 어른들의 온기를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가을이 깊어지고 찬바람이 불어와 낙엽이 마당을 뒹굴 때면 연주는 더욱 분주하게 몸을 움직여 겨울 채비를 서두르곤 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동이 트기 전 우물가에서 정화수를 떠올리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나 그 우물은 집 뒤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 입구에 있는 공동 우물이었습니다. 정작 연준의 집 뒤뜰에도 꽤나 크고 깊어 보이는 우물터가 하나 있었지만 그곳은 아주 오래전부터 커다란 돌무더기와 흙으로 단단히 메워져 있어 물을 기를 수가 없었습니다. 시집 온 첫날 시어머니는 연주를 데리고 뒤뜰로 가더니 그 메워진 우물을 가리키며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저 우물은 우리 집안의 아픈 손가락과도 같은 곳이니 절대로 돌을 치우거나 흙을 파내서는 안 되며 밤이 깊으면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연주는 그 말이 단순히 위험해서가 아니라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슬픈 사연 때문임을 짐작했기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그 금기를 철석같이 믿고 따랐습니다. 뒤뜰은 대나무 숲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어 대낮에도 서늘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바람이 불 때면 대나무 잎들이 서로 부대끼며 사그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곤 했습니다. 그 대나무 숲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메워진 우물은 마치 땅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형상처럼 보였는데 그 위에는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두터운 이끼가 덮여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알 수 없는 경외심을 자아냈습니다. 연주는 낮에 장독대를 살피러 뒤뜰에 갈 때면 무의식적으로 우물 쪽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잠들어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존재에 대한 예의이자 이 집을 지키는 주인으로서 보내는 조용한 인사이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연주에게 그 좋은 우물을 왜 쓰지 않고 굳이 멀리까지 물을 기르러 다니느냐고 묻곤 했지만 연주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어르신들의 뜻이라 어쩔 수 없다고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유난히 바람이 거세게 불고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연주는 저녁을 일찍 먹고 안방에 들어와 바느질거리를 잡고 있었는데 문풍지가 바람에 떨리며 내는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구슬프게 들려왔습니다. 호롱불 심지를 돋우고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이어가던 연주의 귀에 문득 바람소리 사이로 들릴 듯 말 듯한 희미한 소리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람이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을 스치거나 대나무 숲을 흔드는 소리인 줄 알았으나 귀를 기울일수록 그 소리는 일정한 박자를 가지고 있었고 단순한 자연의 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사람의 목소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연주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숨을 죽인 채 그 소리의 정체를 파악하려 애썼는데 그것은 마치 어머니가 보채는 아이를 달랠 때 흥얼거리는 자장가 소리 같기도 했고 깊은 한숨이 섞인 탄식 같기도 했습니다. 소리는 분명 뒤뜰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는데 그곳은 메워진 우물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연주의 등줄기로 서늘한 기운이 스치고 지나갔지만 이상하게도 공포심보다는 알 수 없는 연민과 호기심이 그녀의 마음을 잡아끌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적 우물 근처에는 얼씬도 말라던 그 엄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오늘 밤 들려오는 저 소리는 너무나 애처롭고 간절하여 차마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주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팻마루로 나섰는데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리며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마당은 어둠에 잠겨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뒤뜰로 향하는 좁은 통로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는
분명 그 자장가 소리가 실려 있었습니다.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아기. 가사는 명확하게 들리지 않았지만 그 멜로디는 누가 들어도 아이를 재우는 어머니의 따뜻하고도 슬픈 음성이었습니다. 연주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마치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발소리를 죽여 뒤뜰로 향했습니다. 대나무 숲이 바람에 흔들리며 요란한 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그 사이를 뚫고 들려오는 자장가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우물 앞에 다다랐을 때 연주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거나 무서운 귀신을 본 것은 아니었으나 그 돌무더기 아래 깊은 땅속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듯한 그 소리의 진동을 발바닥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땅과 공기가 함께 우는 듯한 울림이었습니다. 우물 위에 덮인 돌들 사이로 새어나오는 그 소리는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다 품은 듯 하면서도 동시에 그 슬픔을 위로하려는 지극한 사랑이 담겨 있어 듣는 이의 마음을 저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연주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을 모으고 우물을 향해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신지는 모르오나 이 밤에 어찌 이리 슬피 우십니까? 연주가 나직하게 중얼거리자 거짓말처럼 자장가 소리가 잠시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바람이 불어오자 소리는 더욱 부드럽고 낮게 깔리며 이어졌습니다. 연주는 그 소리가 자신을 해치려거나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잊혀 있었고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았던 외로운 영혼이 보내는 신호이자 누군가가 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랐던 독백과도 같았습니다. 연주는 시집 온 지 10년이 넘도록 이 집을 지키면서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기묘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이 넓은 집에서 홀로 외로움을 견뎌야 했던 자신의 처지와 차가운 돌덩이 아래 갇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노래를 부르는 우물 속 존재의 처지가 닮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연주는 뒤뜰에서 한참을 머물다 방으로 돌아왔지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었고 그 바람결에 실려오는 자장가 소리는 꿈속까지 따라와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주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밥을 지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뒤뜰 쪽을 향했습니다. 밝은 햇살 아래서 본 우물은 그저 평범한 돌무더기에 불과해 보였고 지난밤에 그 애절했던 소리는 마치 하룻밤의 꿈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꿈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이 집에는 자신 말고도 또 다른 존재가 숨쉬고 있음을 말입니다. 그녀는 정화수 한 그릇을 떠서 조심스럽게 뒤뜰 우물 앞에 놓고는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편히 주무셨습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던 연주는 결국 입을 다물기로 결심했습니다. 안 그래도 터가 세다고 소문난 집에 우물에서 귀신 소리가 들린다는 말까지 더해지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될 것이 뻔했고 혹여나 호기심 많은 누군가가 우물을 건드리기라도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연주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낮에는 집안일을 돌보고 밤이 되면 우물 쪽을 향해 마음속으로 말을 걸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자장가 소리는 이제 연주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밤마다 그녀를 위로해주는 친구와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웠던 이 비밀스러운 일상은 예기치 않은 손님의 방문으로 인해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갈 무렵 마을 입구에서부터 낯선 인기척이 느껴지더니 이내 요란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주가 부엌에서 나와 대문 쪽을 바라보니 낡은 갓을 쓰고 다 해진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걸어오는 한 사내가 보였습니다. 그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오랜 세월 객지를 떠돌며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탐욕스럽게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연주의 집 대문 앞에 멈춰서서 집안을 훑어보듯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거친 목소리로 주인을 찾았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 집에 사람이 없느냐. 연주가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고 나가자 사내는 대뜸 연주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느냐. 내 이 집안의 먼 친척 되는 사람이다. 그는 자신을 연주의 시아버지와 팔촌간이라 주장하는 삼촌뻘 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족보를 따져보면 아주 남은 아니었지만
수십 년 동안 왕래가 없어 사실상 남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노름과 술로 가산을 탕진하고 고향을 떠났다가 늙고 병들어 갈 곳이 없어지자 혈육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 집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연주는 당황스러웠지만 갈 곳 없는 친척을 매몰차게 내칠 수는 없는 노릇이라 예를 갖추어 그를 사랑채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삼촌이라는 그 사내는 방에 짐을 풀기도 전에 마당 한가운데 서서 집안 곳곳을 눈여겨보며 입맛을 다시는 것이었습니다. 집이 아주 널찍하니 좋구먼. 혼자 살기에는 너무 과분해. 안 그런가? 그의 말에는 뼈가 있었고 연주는 본능적으로 그가 단순히 쉬러 온 것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삼촌은 저녁상을 물리자마자 연주를 불러앉히고는 뜬금없이 집안의 재산이며 논밭이 얼마나 되는지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연주가 조심스럽게 대답을 피하자 그는 화제를 돌려 묘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 오는 길에 들으니 이 집 뒤뜰에 메워진 우물이 하나 있다지. 옛말에 그런 우물 속에는 조상들이 난리통에 숨겨둔 금은보화가 가득하다는 소문이 있더구나. 연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밖으로 새어나갔는지 알 수 없었지만 삼촌의 눈은 이미 보물을 찾은 사람처럼 탐욕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우물은 물이 말라 메운 것이 아니라 집안의 애군을 막기 위해 닫아둔 것입니다.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삼촌은 연주의 말을 콧등으로도 듣지 않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애군은 무슨 다 아녀자들이나 믿는 헛소리지.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내 직접 그 우물을 한번 살펴봐야겠다. 연주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삼촌은 술에 취해 사랑채에서 코를 골며 잠들었지만 연주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왔고 뒤뜰에서 들려오는 자장가 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크고 애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무언가 닥쳐올 재앙을 경고하듯이 아니면 자신을 지켜달라고 호소하듯이 우물의 울음소리는 밤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연주는 방 안에 앉아 떨리는 손을 모으고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비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벌써 연준의 집에 낯선 사내가 들어왔다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쑥덕거리며 그 사내가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다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특히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칠성댁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지팡이를 짚고 연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칠성댁은 이 집안의 내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유일한 증인이었으며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연주를 잘 부탁한다고 유언을 남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칠성댁이 대문을 들어서자 마침 마당을 어슬렁거리던 삼촌과 딱 마주쳤습니다. 칠성댁은 삼촌의 얼굴을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혀를 찼습니다. 객지에서 묻어온 먼지가 집안을 더럽히겠구나. 자네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르는 법이네. 삼촌은 칠성댁의 꾸지람에 기분이 상한 듯 얼굴을 붉혔지만 마을의 큰 어른이라 대놓고 대들지는 못하고 헛기침만 해댔습니다. 연주는 칠성댁을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져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칠성댁은 연주의 거친 손을 토닥이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연주야, 마음 단단히 먹거라. 저 사람은 쉽게 물러날 위인이 아니다. 하지만 명심해라. 그 우물은 하늘이 내린 벌이자 동시에 축복이니 네 진심이 닿으면 반드시 집을 지켜줄 것이다. 연주는 칠성댁의 말에 힘을 얻었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닥칠 일들이 두려워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삼촌은 칠성댁이 돌아가자마자 보란듯이 헛간에서 낡은 곡중이와 삽을 꺼내 들고 뒤뜰로 향했습니다. 연주가 앞을 막아서며 애원했지만 그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비키거라. 내 이 집안의 어른으로서 집구석에 묻혀 썩고 있는 보물을 찾아내어 가문을 다시 일으키려는 것이다. 삼촌이 소리치며 연주를 밀치고 뒤뜰로 들어서자 갑자기 맑았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대나무 숲이 미친 듯이 춤을 추고 메워진 우물 주위로 알 수 없는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삼촌이 곡괭이를 들어 우물을 덮은 돌을 내리찍으려는 순간 우웅하는 기괴한 소리가 땅 밑에서부터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지난밤 들었던 자장가 소리와는 전혀 다른 마치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위협적인 소리였습니다. 삼촌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헛것을 들었다고 생각하며
다시 곡괭이를 고쳐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연주는 공포에 질려 입을 막았습니다. 과연 이 집과 우물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연주는 탐욕스러운 삼촌으로부터 이 오래된 집과 우물의 평화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삼촌이 내리친 곡괭이가 허공을 가르다 멈칫한 순간 땅 밑에서 울려 퍼진 짐승의 울음 같은 소리는 순식간에 사방을 압도했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바람 소리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겁고 둔탁하여 마치 땅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거대한 바위가 뒤척이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삼촌은 들고 있던 곡괭이를 놓칠 뻔하며 뒷걸음질 쳤고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어 입술마저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번개가 치더니 곧이어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해 마른 땅을 적셨습니다.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와 기괴한 소리에 겁을 집어먹은 삼촌은 에이 재수가 없으려니 별 해괴한 소리가 다 나는군 하고 애써 큰 소리를 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겁에 질려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곡괭이를 내팽개치고 도망치듯 사랑채로 뛰어들어갔고 뒷뜰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막만이 남겨졌습니다. 연주는 비를 맞으며 우물가에 홀로 남아 떨리는 손으로 차갑게 식은 돌무더기를 어루만졌습니다. 삼촌이 헤집어 놓은 이끼와 흙을 조심스럽게 다시 덮으며 그녀는 마치 다친 아이를 달래듯 나직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제가 있습니다. 아무도 이곳을 해치지 못하게 제가 지키겠습니다. 연주의 따뜻한 손길이 닿자 사납게 휘몰아치던 바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 남아있는 팽팽한 긴장감은 사라지지 않았고 우물 주변을 감도는 서늘한 기운은 여전히 연주의 피부를 찌르듯이 날카로웠습니다. 연주는 이것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우물 속에 깃든 존재가 자신의 안식을 방해받은 것에 대한 깊은 분노와 두려움을 표출한 것임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는 것도 잊은 채 우물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사랑채로 도망친 삼촌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벌벌 떨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빗소리가 잦아들자 다시금 스멀스멀 탐욕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방금 들었던 소리가 그저 바람이 돌 틈을 지나가며 낸 소리일 것이라고, 자신이 너무 예민해서 헛것을 들은 것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깟 귀신이 대수냐. 금덩이가 나오면 그만이지. 이 늙은 집구석에 앉아서 굶어 죽느니 한 미천 잡아서 떵떵거리고 사는 게 낫지 않겠어. 삼촌은 호롱불 아래서 혼자 중얼거리며 내일 날이 밝으면 사람을 더 불러서라도 기어이 잊어 우물을 파헤치고 말겠다는 다짐을 굳혔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이미 황금빛 환영이 아른거리고 있었고 그 환영은 이성에 대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그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비가 그친 뒤의 마을은 유난히 고요했고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연주는 젖은 몸을 닦고 자리에 누웠지만 천장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은 맑게 깨어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가자 어김없이 뒷뜰에서 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밤의 소리가 구슬프고 애잔한 자장가였다면 오늘 밤의 소리는 어딘가 다급하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장. 가지 마라. 깨지 마라. 노랫말은 더욱 흐느끼는 듯했고 그 멜로디 사이사이에는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듯한 쿵쿵거리는 진동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주는 그 소리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처럼 느껴져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우물 속의 존재도 삼촌의 탐욕스러운 칼날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삼촌은 언제 겁을 먹었냐는 듯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집을 나서 마을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는 주막에 들러 탁주 한 사발을 들이키며 주변에 앉은 마을 장정들에게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네들, 우리 형님 댁 뒤뜰 우물 알지?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글쎄 그 우물 밑에 금송아지가 묻혀있다고 조상님이 일러주지 뭔가. 오늘 내일 중으로 그 우물을 팔 생각인데 힘 좀 쓰는 사람 있으면 품 싸면 두둑이 쳐줄 테니 와서 돕게나. 삼촌의 허풍 섞인 말에 귀가 얇은 몇몇 사람들은 솔깃해하며 눈을 반짝였지만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그 집터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은 마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고, 10수년 전 우물을 메울 때 벌어졌던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는 노인들은 불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발없는 말이 되어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빨래터에 모인 아낙네들의 입에도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 서울서 왔다는 연준의 삼촌 말이야. 정말 그 우물을 파겠다고 설친다면서 어머 큰일 날 소리 하네. 그 우물이 어떤 우물인데 그걸 건드려. 옛날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신신당부했다던데. 내 말이 그 말이야. 어젯밤에도 그 집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하던데. 괜히 멀쩡한 마을에 사단이 나는 건 아닌지 몰라. 아낙네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연준의 집 쪽을 바라보며 수군거렸고, 마을 전체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짙게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삼촌의 무모한 행동이 혹여나 마을 전체에 화를 입히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누군가 나서서 그를 말려주기를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우려 섞인 시선과 수군거림은 결국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인 칠성댁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칠성댁은 밭에서 김을 매다 그 소식을 전해 듣고는 들고 있던 호미를 집어던지며 대노했습니다. 이런 천하에 무지몽매한 위인을 봤나? 감히 어디라고 곡괭이질을 하려 들어. 내 이놈을 당장 쫓아내지 않으면 내 성을 간다. 칠성댁은 흙 묻은 손을 털지도 않고 지팡이를 집어 들고는 탱걸음으로 연주의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비장했고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근심과 함께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칠성댁은 과거 이 집안에 닥쳤던 비극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산증인이었기에 우물을 건드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칠성댁이 연주의 집에 도착했을 때 마당에는 이미 삼촌이 데리고 온 낯선 인부 2명이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험상궂은 인상을 하고 쇠망치와 정을 들고 있었는데 집주인인 연주가 나서서 막아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위협하듯 비웃고 있었습니다. 비키쇼 아줌마, 우린 돈 받고 일하러 온 거니까 방해하지 말고 저기 가서 밥이나 하쇼. 인부 중 한 명이 연주의 어깨를 밀치려 할 때 대문 쪽에서 칠성댁의 우렁찬 호통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썩을 놈들아 어디서 행패냐. 당장 그 더러운 손 치우지 못해. 칠성댁은 지팡이로 땅을 쿵쿵 내리찍으며 마당 한가운데로 들어섰고 그녀의 서슬퍼런 기세에 건장한 인부들도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삼촌은 칠성댁의 등장에 얼굴을 찌푸리며 마루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니, 할멈은 또 봅니까? 남의 집안일에 왜 자꾸 끼어들어 콩나라 판나라 하는 거요? 삼촌이 대들듯 말하자 칠성댁은 그의 코앞까지 다가가 눈을 부릅뜨고 쏘아붙였습니다. 남의 집안일. 이 집이 내 집이냐? 너는 이 집에 발을 들일 자격도 없는 놈이다. 내 놈이 지금 건드리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나 하느냐? 그것은 금덩이가 아니라 이 집안의 피눈물이다. 그 돌을 드러내는 순간 내 놈뿐만 아니라 이 마을 전체가 물바다가 되고 곡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칠성댁의 목소리는 카랑카랑하게 울려 퍼졌고 그녀의 말 속에 담긴 서늘한 경고는 듣는 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연주는 칠성댁의 뒤에 서서 떨리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칠성댁이 말한 피눈물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혼미한 정신으로 중얼거렸던 아가, 내 새끼, 춥다라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어쩌면 우물 속에 묻힌 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풀지 못한 한과 슬픈 사연,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칠성댁은 인부들을 향해 지팡이를 휘두르며 다시 한번 소리쳤습니다. 당장 썩 물러가지 못해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마을 어른의 서슬퍼런 호통과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에 압도된 인부들은 슬금슬금 눈치를 보더니 삼촌에게 이른 나중에 합시다라고 말하고는 황급히 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삼촌은 닥쳤던 계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칠성댁에게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두고 보시오. 내가 내 집 물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늙은이가 무슨 권리로 막는 거요. 내일 다시 사람들을 불러서 기필코 저 우물을 파내고 말 테다. 삼촌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다시 밖으로 나가버렸고 집안에는 연주와 칠성댁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칠성댁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팻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연주는 부엌으로 달려가 시원한 물 한 그릇을 떠와
칠성댁에게 올렸습니다. 칠성댁은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연주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연주야, 잘 듣거라. 저놈은 욕심에 눈이 멀어 뵈는 게 없는 놈이다. 내일이면 더 많은 사람을 끌고 올 게 뻔하다. 칠성댁은 잠시 말을 멈추고 뒤뜰 쪽을 바라보다가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이 우물은 아주 오래전 가뭄이 극심했을 때 갓난아기를 안고 우물에 몸을 던진 여인의 한이 서린 곳이다. 집안 어른들이 그 원혼을 달래기 위해 구슬하고 돌로 메워 봉인한 것인데 저 무지한 놈이 그걸 건드려 깨우려 하고 있어. 연주는 그제야 밤마다 들려오던 자장가 소리의 정체를 깨닫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것은 귀신의 장난이 아니라 죽어서도 아이를 놓지 못한 어미의 슬픈 노래였던 것입니다. 칠성댁의 이야기는 연주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고 동시에 이 우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칠성댁이 돌아가고 난 뒤에도 연주는 멍하니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바람 소리는 더욱 거칠어졌고 뒤뜰의 대나무 숲은 마치 비명을 지르듯 요란하게 흔들렸습니다. 삼촌은 밤늦게 만취한 상태로 돌아와 마루에 대자로 뻗어 코를 골기 시작했지만 집안의 공기는 폭풍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연주는 불안한 마음에 뒤뜰로 나가 우물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메마른 돌무더기 틈 사이로 맑은 물기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비가 온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물기가 마르기는커녕 오히려 더 축축하게 젖어드는 모습은 기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연주는 손가락으로 그 물기를 찍어보았는데 얼음장처럼 차가운 냉기가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징조였습니다. 우물이 아니 그 안에 잠든 존재가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연주는 이 사실을 삼촌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그에게 말이 통할 리 만무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그고 제발 아침이 오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자장가 소리는 이제 울음소리처럼 변하여 집안 곳곳을 파고들었습니다. 으앙, 으앙. 그것은 더 이상 달래는 소리가 아니라 고통을 호소하는 아이의 울음소리와 섞여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지만 그 소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듯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밤새 시달리다 지쳐 잠이 든 연주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우물가에 앉아 아기를 안고 있는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여인은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하염없이 우물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그 어깨가 흐느끼듯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오직 슬픔으로 가득 찬 검은 눈동자만이 연주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막아주세요. 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 아기가 깹니다. 제발. 여인의 간절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순간 연주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은 이미 희뿌옇게 밝아오고 있었고 마당에서는 삼촌이 사람들을 부르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삼촌은 어제보다 더 많은 인부들을 데리고 왔고 이번에는 단순히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물을 파헤칠 작정인 듯 커다란 망치와 밧줄까지 준비해온 상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담장 너머를 기웃거렸고 칠성댁도 아침 일찍부터 지팡이를 짚고 달려와 대문 앞에 버티고 섰습니다. 하지만 삼촌은 이미 눈이 뒤집혀 그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칠성댁을 힘으로 밀쳐내고 인부들에게 당장 작업을 시작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저 늙은이 말은 들을 것 없다 파내면 금이 쏟아질 텐데 너희들도 팔자를 고치고 싶지 않느냐? 탐욕에 눈이 먼 삼촌의 고함 소리와 함께 인부들이 우물을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연주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이 무모한 도전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물 속의 슬픈 영혼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될까요? 삼촌의 고함 소리가 마당을 가득 메우자 인부들은 쭈뼛거리며 우물을 향해 다가섰지만 그 발걸음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무거워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뜰의 대나무 숲은 짙은 그늘을 들이우며 서늘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고
그 어두컴컴한 숲속에 웅크리고 있는 돌무더기는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짐승이 숨을 죽이고 먹잇감을 노려보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부 중 한 명이 침을 꿀꺽 삼키며 조심스럽게 곡괭이를 들어 올렸지만 그의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연주는 그 모습을 보며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그만두세요. 이 우물을 건드리면 우리 모두 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절박한 외침은 탐욕에 눈이 먼 삼촌의 귀에는 그저 성가신 모기 소리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삼촌은 연주를 거칠게 밀쳐내며 인부들을 독촉했습니다. 뭘 꾸물거리고 있는 거야.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저 돌들을 다 드러내야 한단 말이다. 어서 찍어라 찍어. 삼촌의 호통에 깜짝 놀란 인부가 엉겁결에 곡괭이를 내리찍었습니다. 캉 하는 날카로운 금소금이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돌과 쇠가 부딪히는 평범한 소리가 아니라 마치 누군가의 뼈가 부러지는 듯한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바람 한 점 없던 하늘에서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일더니 마당에 쌓여있던 낙엽들이 허공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맑았던 하늘은 순식간에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사방이 어둑어둑해지며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곡괭이를 내리찍은 인부는 손목이 저릿해오는 통증을 느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합니다. 돌이 우는 것 같습니다. 인부의 말에 삼촌은 콧방귀를 뀌며 다가갔습니다. 돌이 울기는 개뿔이 우냐? 내 놈이 힘이 없어서 헛소리를 하는 게지. 비켜라. 내가 직접 보여주마. 삼촌은 인부의 손에서 곡괭이를 낚아채더니 있는 힘껏 우물 덮개 돌을 향해 내리찍었습니다. 이번에는 쿠궁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땅이 미세하게 진동했습니다. 그것은 지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국지적이었고 발밑에서만 느껴지는 기묘한 울림이었습니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거대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 진동과 함께 우물을 덮고 있던 돌틈 사이로 시커먼 물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보았던 맑은 물기가 아니라 마치 썩은 흙탕물 같은 검은 액체가 꿀렁거리며 흘러나와 인부들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 물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비릿하고 역한 냄새가 났는데 그것은 오래된 피 냄새 같기도 하고 썩은 물 이끼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연주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구역질이 치밀어 올라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칠성댁은 지팡이를 꼭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피눈물이다. 기어 이 땅이 피눈물을 흘리는구나. 이 일을 어찌할꼬. 칠성댁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녀의 눈은 우물에서 솟아나는 검은 물을 응시하며 굳어 있었습니다. 삼촌은 발밑으로 차오르는 검은 물을 보고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탐욕이 이성을 마비시켜버렸습니다. 오호라, 물이 나온다는 건 그 밑이 뚫려 있다는 증거지. 저 물만 퍼내면 그 안에 금덩이가 그득할 것이다. 여봐라, 양동이를 가져와라. 물을 퍼내 삼촌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르며 바지를 걷어 올리고 흙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인부들은 꺼림칙한 표정으로 서로 눈치만 보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물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상황이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던 바람소리가 점차 사람의 목소리로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웅웅거리는 소리였으나 이내 날카로운 여인의 비명과 아이의 울음소리가 뒤섞인 기괴한 소음이 되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아가가, 내 아가. 그 소리는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직접 울리는 듯 생생하고 끔찍했습니다. 우물가에 있던 인부 2명은 귀를 막고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귀신이다. 귀신이 나왔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대굴대굴 구르며 대문 쪽으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삼촌은 귀를 틀어막으면서도 우물 앞을 떠나지 않고 버티고 섰습니다. 연주는 그 비명소리 속에서 극심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자식을 잃은 어미에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전해져 오는 것이었습니다. 연주의 눈에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우물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바람이 너무 거세요. 몸을 가누기 힘들었지만 그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아파하고 있잖아요. 연주가 울부짖으며 삼촌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삼촌은 눈이 시뻘겋게 충혈된 채 연주를 뿌리쳤습니다. 놔라. 인연이 미쳤나.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려고 해. 삼촌이 연주를 밀쳐내는 순간 우물에서 솟구치던 검은 물이 갑자기 붉은색으로 변하는 듯한 착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물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가 순식간에 주변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한여름에도 서늘하다는 뒤뜰이었지만 지금 느껴지는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살인적인 한기였습니다. 마당에 고여있던 물 위로 살얼음이 끼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삼촌도 그제야 덜덜 떨며 동작을 멈췄습니다. 그의 쥐고 있던 곡괭이 자루에도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현상이었습니다. 마을 밖에서 이 소란을 듣고 달려온 동네 사람들이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감히 들어오지는 못하고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어 안을 살폈는데 마당을 휘감고 있는 검은 기운과 얼어붙은 풍경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게 무슨 변고란 말인가. 한낮에 서리가 내리다니. 귀신이 노했다. 큰일 났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공포를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칠성댁은 대문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누구든 소금을 가져오게. 그리고 팥죽을 쑤어라. 이대로 두면 온 마을에 화가 미칠 것이다. 칠성댁의 다급한 외침에 몇몇 젊은이들이 황급히 몸을 돌려 마을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삼촌은 추위에 입술이 파랗게 질려서도 여전히 우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곡괭이를 다시 들어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까지 추위, 귀신, 내가 다 이길 수 있어. 금만 나오면, 금만. 그는 마치 주문을 외우듯 같은 말을 반복하며 헛된 희망에 매달렸습니다. 그때 우물 덮개 돌 틈에서 희뿌연 연기 같은 것이 피어오르더니 사람 형상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뚜렷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긴 머리를 풀어 헤치고 아이를 안고 있는 여인의 실루엣임이 분명했습니다. 그 형상은 삼촌을 향해 손을 뻗는 듯했고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공기가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연주는 그 형상을 보는 순간 지난밤 꿈에서 보았던 여인임을 확신했습니다. 여인의 모습은 분노에 차 있었지만 동시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삼촌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삼촌 눈을 뜨세요. 저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조상님이 노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제발 그만두고 비키세요. 연주는 온몸으로 삼촌을 막아서며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삼촌은 허공을 휘저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비켜, 저건 다 헛것이야. 내년이 꾸며낸 속임수라고. 삼촌은 광기에 사로잡혀 곡괭이를 허공에 마구 휘둘렀고 그 칼날이 연주의 머리 위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쾅 하는 천둥 소리와 함께 우물 덮개 돌 하나가 튀어올랐습니다. 사람이 들어올린 것이 아니라 내부의 엄청난 압력에 의해 튕겨나간 것이었습니다. 돌은 삼촌의 발치에 떨어졌고 그 충격으로 삼촌은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뚫린 구멍 사이로 칠흑 같은 어둠이 드러났고 그 안에서 맹렬한 바람이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그 바람은 마치 태풍처럼 마당을 휩쓸며 장독대를 넘어뜨리고 빨래 건조대를 날려버렸습니다. 와장창 깨지는 항아리 소리와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칠성댁마저 바람에 밀려 마루기둥을 붙잡고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물은 완전히 입을 열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구멍 안에서는 더 이상 자장가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안에서는 수십 수백 명의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듯한 소음과 함께 깊은 물속에서 거품이 터지는 듯한 보글보글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주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그 구멍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삼촌은 그것을 보고 금이다 금이다라고 외치며 기어가려 했지만 연주는 그것이 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눈물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갇힌 영혼이 흘리는 차가운 눈물이 빛을 받아 반짝이는 것이었습니다. 연주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삼촌뿐만 아니라
자신과 마을 전체가 이 원한에 삼켜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고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맞으며 우물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옷자락이 미친 듯이 펄럭였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연주는 뒤를 돌아 겁에 질린 마을 사람들과 칠성댁, 그리고 바닥을 기고 있는 삼촌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 들으세요. 이 우물은 보물창고가 아닙니다. 이곳은 무덤입니다. 아주 오래전 억울하게 죽은 어미와 아기가 잠든 무덤이란 말입니다. 연주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를 뚫고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주의 기세에 눌려 숨을 죽였고 미친 듯이 날뛰던 삼촌도 잠시 멈칫했습니다. 연주는 숨을 고르며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게 모든 진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덮고 살았던 이 집안의 죄를 이제는 밝혀야겠습니다. 그래야 저 분노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연주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집을 지키는 며느리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잊고 산자와 죽은 자를 화해시켜야 하는 무녀와도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주가 폭로하려는 진실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비장한 태도에서 심상치 않은 사연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우물 구멍에서 뿜어져 나오던 검은 연기는 연주의 주변을 맴돌며 그녀를 감싸 안는 듯 했습니다. 마치 연주가 자신의 대변인이라도 되는 양, 우물의 기운은 그녀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삼촌은 그 광경을 보고 공포에 질려 입을 딱 벌렸습니다. 금덩이를 찾으려던 그의 얄팍한 욕심이 건드린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비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바람이 잠시 잦아들고 사방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이것은 폭풍이 지나간 후의 평화가 아니라 더 큰 파도가 밀려오기 직전의 숨고르기였습니다. 연주는 우물 구멍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삼촌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삼촌, 당신이 찾던 금은 여기에 없습니다. 이곳에 있는 것은 당신의 할아버지가 그리고 우리 집안의 조상들이 저지른 씻을 수 없는 죄악뿐입니다. 지금 당장 그 욕심을 버리고 무릎 꿇지 않으면 영원히 이 우물 밖으로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연주의 경고는 서늘했고 그 울림은 마당에 있는 모든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물 속에 묻혀있던 비밀, 밤마다 들려오던 자장가 소리의 진짜 의미, 그리고 연주가 지켜야만 했던 약속의 실체가 밝혀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삼촌은 바들바들 떨며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에는 이미 담벼락이 가로막고 있어 도망칠 곳도 없었습니다. 하늘은 더욱 어두워져 마치 한밤중처럼 변했고 우물에서는 다시금 구슬픈 아이의 울음소리가 가늘게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울음소리는 연주의 목소리와 공명하며 더 이상 무섭게 들리지 않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듯 애처롭게 들렸습니다. 연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지막으로 우물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 엉킨 실타래를 끊어내야만 했습니다. 연주의 목소리가 바람을 가르고 마당에 울려 퍼지자 웅성거리던 마을 사람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는 그동안 가슴속에만 묻어두었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야 피를 토하듯 털어놓았던 집안의 비극을 하나하나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물에 사람이 빠져 죽은 사고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비정함이 빚어낸 참혹한 살인이나 다름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연주는 눈을 감고 과거의 그날을 생생하게 그리듯 설명했습니다. 삼촌께서 말씀하신 금덩이 따위는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 극심한 가뭄이 들어온 나라가 타들어가던 때 이 집의 주인이었던 삼촌의 조부께서는 곳간에 곡식을 가득 쌓아두고도 굶주린 친척들에게 쌀 한 톨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먼 친척이었던 한 젊은 여인이 갓난아기를 업고 이 집을 찾아와 물 한 모금과 젖동량을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집주인은 자신의 우물물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여 하인들을 시켜 여인을 매몰차게 내쫓았습니다. 갈 곳을 잃고 탈진한 여인은 늦은 밤 몰래 뒤뜰로 들어와 우물물을 길어 아이에게 먹이려 했으나 이를 발견한 집주인이 도둑이라 소리치며 몽둥이를 들고 위협했던 것입니다. 연주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여인은 뒷걸음질치다 그만 아이를 안은 채 우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사람을 구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부정탄다며 그 위를 돌로 덮어버리고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연주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삼촌의 얼굴은 점점 흑빛으로 변해갔고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입을 막았고 칠성댁은 아이고 세상에 그런 끔찍한 일이 하며 가슴을 쳤습니다. 연주는 우물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밤마다 우물에서 아이를 재우는 자장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은 그것은 원혼이 되어서도 아이를 달래야만 했던 어미의 피눈물. 나는 사랑이자 우리 집안을 향한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삼촌은 지금 그 한이 서린 곳을 파헤쳐 금을 찾겠다고 하셨습니까? 연주의 일갈은 삼촌의 폐부를 찌르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삼촌은 궁지에 몰리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닥쳐라. 다 지어낸 얘기다. 어디서 감히 조상님을 욕보이느냐. 그 밑에는 분명 금이 있어. 내가 그걸 꺼내서 증명해 보이겠다. 삼촌은 광기에 사로잡혀 다시 곡괭이를 집어들고 우물, 구멍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우물 안에서 솟아오르던 검은 연기가 거대한 손바닥 모양으로 변하더니 삼촌의 가슴팍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억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삼촌은 허공으로 붕 떴다가 마당 구석으로 처박혔습니다. 사람이 한 짓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엄청난 힘이었습니다. 삼촌이 쓰러진 자리에는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았고 그는 공포에 질려 사지를 바들바들 떨며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우물 구멍에서는 이제 바람소리가 아닌 명확한 여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 아이, 내 아이가 춥다. 물을 다오, 물을. 그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과 갈증을 담고 있어 듣는 이들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습니다. 연주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부엌으로 달려가 하얀 사발에 깨끗한 정화수를 가득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물 바로 앞 검은 기운이 소용돌이치는 그 위험한 곳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습니다. 위험해 연주야. 칠성댁이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연주는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뚫린 우물 구멍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정화수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이마를 대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가 물을 올립니다. 목을 축이시고 이제 그만 노여움을 푸십시오. 연주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참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대를 이어내려온 업보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절을 하고 고개를 들자 놀랍게도 사납게 휘몰아치던 검은 연기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연주는 눈물을 닦으며 삼촌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삼촌 어서 와서 비세요. 살고 싶다면 아니 사람이라면 응당. 그래야 합니다. 지금 당장 와서 잘못했다고 비십시오. 연주의 단호한 명령에 삼촌은 엉금엉금 기어서 우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미 오만함과 탐욕이 다 꺾인 채 죽음에 대한 공포로 가득 찬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삼촌은 우물 앞에 납작 엎드려 머리를 뗐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삼촌의 울음소리와 연주의 기도가 합쳐지자 우물 속에서 들려오던 여인의 목소리도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대신 아주 희미하고 부드러운 자장가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이제 안 춥다. 자장 자장. 그 소리는 이제 원망이 아닌 안도의 한숨처럼 들렸습니다. 우물 주변을 뒤덮었던 얼음이 녹아내리고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기적 같은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퇴마가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는 진혼의 과정이었습니다. 상황이 진정되자 칠성댁이 지팡이를 짚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떨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자, 뭐들 하고 있나? 우리도 도와야지. 다들 집에 가서 굵은 소금과 깨끗한 흙을 가져오게. 그리고 남자들은 산에 가서 고운 흙을 좀 퍼오게나. 칠성댁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홀린 듯 흩어졌다가 이내 각자의 손에 자루와 바구니를 들고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집의 비극이 남의 일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함께 품어 안아야 할 아픔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연주는 삼촌이 파헤쳐 놓은 우물 주변을 맨손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진 돌들을 모으고 흙탕물이 튄 자리를 닦아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어떤 이는 빗자루로 마당을 쓸고 어떤 이는 깨진 장독 조각을 치웠습니다. 남자들은 가져온 고운 흙으로 우물에 뚫린 구멍을 조심스럽게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무작정 돌을 던져 넣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묘소를 단장하듯 정성을 다해 흙을 덮고 다독였습니다. 삼촌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자신의 설 자리가 없음을 깨닫고 슬그머니 대문 밖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흙을 다 덮은 후 칠성댁은 하얀 소금을 우물 위에 뿌리며 나직하게 주문을 외웠습니다. 부정을 씻어내고 맑은 기운만 남으소서. 가시는 길 편안하시고 다시는 험한 꼴 보지 마소서. 연주는 그 위에 다시 한번 정화수를 올리고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우물은 이제 흉물스러운 구멍이 아니라 햇살을 받아 따뜻하게 빛나는 흙무덤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뒤뜰의 대나무 숲을 흔드는 바람 소리도 더 이상 날카롭지 않고 부드럽게 잎사귀를 스치며 청아한 소리를 냈습니다. 삼촌은 마을 어귀까지 도망치듯 걸어갔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며 침을 뱉으려 했지만 입안이 바짝 말라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보찜에는 금은 보화는커녕 흙먼지만 가득했고 신발 한 짝은 도망치다 벗겨져 맨발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어지는 삼촌의 뒷모습을 보며 혀를 찼지만 굳이 잡거나 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공포와 죄책감이 그 어떤 형벌보다 무거울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삼촌은 그렇게 마을을 떠났고 다시는 이 골짜기에 발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며 노을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으로 가득 찼지만 그 고요함은 이전의 쓸쓸함과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온기가 채워진 따뜻한 고요함이었습니다. 연주는 고생한 마을 사람들을 그냥 보낼 수 없다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칠성댁과 몇몇 아주머니들도 따라 들어가 솥을 걸고 불을 지폈습니다. 애군을 막는 데는 팥죽만 한 게 없지. 칠성댁의 말에 연주는 붉은 팥을 씻어 삶기 시작했습니다. 아궁이에서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나고 구수한 팥, 삶는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자 집은 비로소 사람 사는 곳 같은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마당 평상에 둘러앉은 마을 사람들은 막 쑤어낸 뜨끈한 팥죽을 호호 불어가며 나누어 먹었습니다. 어휴, 오늘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연주댁이 아니었으면 우리 마을 다 결단 날 뻔했지 뭐야. 이장님이 숟가락을 놓으며 말하자 연주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들과 이웃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연주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이 넓은 집에서 위기의 순간에 달려와 준 이웃들이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언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팥죽을 먹으며 사람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우물가에 놓인 정화수 그릇에도 붉은 노을빛이 담겨 찰랑거렸습니다. 연주는 잠시 숟가락을 멈추고 뒤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두려움 없이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금기시되는 공포의 장소가 아니라 위로받아야 할 이웃이 잠든 곳이자 자신이 보살펴야 할 소중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칠성댁은 마지막까지 남아 연주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고생했다. 이제 발 뻗고 자거라. 저분들도 이제 편안해지셨을 게다. 연주는 칠성댁을 대문까지 배웅하고 돌아서서 텅 빈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낮 동안의 소란은 마치 없었던 일처럼 평온했습니다. 연주는 부엌 아궁이의 불씨를 단속하고 문단속을 철저히 한 뒤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 앉아 호롱불을 켜자 은은한 빛이 방 안을 감쌌습니다. 연주는 바느질거리를 다시 잡으려다 그만두고 갯마루로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바람은 잠잠했고 뒤뜰에서는 벌레 우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연주는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혹시나 그 자장가 소리가 다시 들릴까 하여 숨을 죽였지만 들려오는 것은 자연의 소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주는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물 속의 모자가 이제 고통 없이 깊은 잠에 들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연주는 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해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자리에 눕자마자 따뜻한 온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대는 순간 연주의 귓가에 환청처럼 아주 짧고 부드러운 속삭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은 바람소리였는지 아니면 꿈결이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연주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달콤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은 다시 주인을 닮은 평화롭고 정갈한 모습으로 돌아와 깊은 밤의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거친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연준의 집 마당에는 거짓말처럼 맑고 투명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지난밤의 그 소란스러웠던 바람소리와 비명, 그리고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포는 새벽 안개와 함께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남은 것은 비에 씻겨 더욱 선명해진 기와 지붕에 곡선과 촉촉하게 젖은 흙내음뿐이었습니다. 연주는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각에 눈을 떴지만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머릿속을 맴돌던 두통도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큰 마루로 나서자 차갑지만 상쾌한 아침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그동안 쌓였던 묵은 체증을 밀어내는 듯 했습니다. 마당 구석에는 삼촌이 난동을 부리며 깨뜨린 장독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지만 연주의 눈에는 그것이 흉물스러워 보이지 않고 그저 지나간 악몽의 흔적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연주는 비를 들어 마당을 천천히 쓸기 시작했습니다. 사그락사그락 대나무 빗자루가 흙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아침의 정적을 기분 좋게 깨웠습니다. 예전에는 이 넓은 마당을 혼자 쓰는 것이 버겁고 외롭게만 느껴졌는데 오늘은 빗자루질을 하는 손길 하나하나에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집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는 확신과 자신이 지켜낸 공간에 대한 자부심 때문이었습니다. 마당을 다 쓸고 난 뒤 연주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뒤뜰로 향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공포의 대상이었던 대나무 숲길은 이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비쳐들어와 황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잎들은 마치 연주를 반기듯 부드럽게 손짓하는 것 같았습니다. 뒤뜰 한가운데 자리 잡은 우물은 이제 완벽한 평온을 되찾은 모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덮어준 고운 흙은 밤사이 내린 이슬을 머금어 단단하게 다져져 있었고 그 위에는 누군가 올려둔 하얀 들국화 몇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연주는 그 꽃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어제 늦게까지 남아 뒷정리를 도와주던 이웃집 아이가 놓고 간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우물은 더 이상 입을 벌린 괴물이 아니라 긴 고통 끝에 안식을 찾은 누군가의 포근한 잠자리처럼 보였습니다. 연주는 우물 앞에 쪼그리고 앉아 흙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춥지 않으시지요? 부디 좋은 곳으로 가셔서 아기와 함께 편히 쉬세요. 그때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칠성댁에 걸걸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주야, 일어났느냐? 연주가 반가운 마음에 달려나가 대문을 열자 칠성댁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루떡 한 덩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이 아침부터 웬 떡이세요? 연주가 놀라 묻자 칠성댁은 주름진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꿈자리가 어찌나 좋던지 내 기분이 좋아 새벽부터 쌀을 안 쳤다. 네가 큰일을 치르느라 고생했는데 따뜻한 떡이라도 먹고 기운 차리라고 가져왔지. 칠성댁의 말에는 연주를 향한 깊은 애정과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주는 떡을 받아들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칠성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침나절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연주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텃밭에서 막 뽑은 싱싱한 물을 가져다 주었고 어떤 이는 지난밤 놀랐을 거라며 청심환을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터가 센 집이라며 꺼리고 멀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연주를 집안의 애군을 막아낸 강단 있는 며느리라며 칭송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연주의 집마당은 오랜만에 사람 사는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삼촌이 부수어 놓은 담장을 고쳐주기도 하고 헐거워진 문짝을 달아주기도 하며 마치 자신의 일처럼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연주는 그들에게 따뜻한 보리차를 대접하며 이웃의 정이란 것이 이렇게나 따뜻하고 든든한 것임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계절은 늦가을에서 초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는 마지막 남은 홍시 몇 개가 빨갛게 매달려 파란 하늘과 대조를 이루었고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은 한층 더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집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삼촌이 다녀간 후 연준은 집안 곳곳을 더욱 정갈하게 단장했습니다. 창호지를 새로 발라 문풍지를 단단히 하고 아궁이에는 겨우내 그 장작을 넉넉히 채워 넣었습니다. 이제 밤이 되어도 무서운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끔 바람이 불면 대나무 숲이 서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연준은 그 소리를 들으며 조상님들이 집을 지키려고 순찰을 도시는구나 하고 편안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준은 뒤뜰 우물가에 작은 화단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봄이 오면 예쁜 꽃들이 피어나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호미로 땅을 고르고 수선화 알뿌리를 심고 있는데 흙 속에서 묘하게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에 그 차갑고 서늘했던 냉기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생명을 품은 대지의 건강한 숨결이 손끝에 전해져 왔습니다. 연주는 흙이 묻은 손으로 땀을 닦으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우물 위를 비추고 있었는데 그 빛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황금빛 사다리처럼 보였습니다. 연주는 그 빛을 보며 우물 속의 모자가 이제는 정말로 하늘로 올라갔음을 확신했습니다. 동지가 다가오자 연주는 마을 풍습대로 팥죽을 쑤었습니다. 붉은 팥을 삶아 체에 거르고 옹심이를 빚어 넣는 과정은 번거로웠지만 연주는 정성을 다했습니다. 팥죽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며 구수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자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연주는 제일 먼저 잘 끓여진 팥죽 한 그릇을 떠서 뒤뜰 우물 앞에 작은 상석에 올렸습니다. 올겨울도 따뜻하게 보내세요. 제가 항상 잊지 않고 챙기겠습니다. 연주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그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어르신께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이제 우물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연주의 삶의 일부이자 동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사락사락 내리는 눈송이들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흡수하듯 고요하게 마당과 지붕 그리고 뒤뜰의 우물을 덮어주었습니다. 연주는 방 안에 앉아 창문을 조금 열고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우물은 마치 하얀 소미불을 덮은 아기 요람처럼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해가는 풍경 속에서 연주는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들도 저 눈 밑에 묻혀 깨끗하게 정화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이불을 무릎까지 끌어당기며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편안함을 만끽했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주인장 계시오 하는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주가 놀라 문을 열어보니 지나가던 늙은 스님이 눈을 피하기 위해 처마 밑에 서 있었습니다. 연주는 서둘러 스님을 방으로 모시고 따뜻한 팥죽 한 그릇을 대접했습니다. 스님은 팥죽을 맛있게 비우고 나서 집안을 찬찬히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집에는 아주 맑고 귀한 기운이 흐르고 있군요. 예전에는 슬픔이 가득 차 있었으나 지금은 주인의 지극한 정성이 그 슬픔을 녹여 복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스님의 말씀에 연주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은 떠나시면서 앞으로 이 집은 마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라는 덕담을 남기셨습니다. 스님의 말씀처럼 연주의 집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특별한 장소가 되어갔습니다. 예전에는 무서워서 피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연준의 마당에 와서 눈사람을 만들고 뛰어놀았고 마을 안악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연주에게 와서 의논을 하곤 했습니다. 연주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중심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며 자신의 집을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삼촌이 다녀간 그 사건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연주와 마을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연주의 얼굴에는 예전의 그늘진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온화하고 여유로운 미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짓날 밤이었습니다. 연주는 일찍 저녁을 먹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방 안은 훈훈했습니다. 잠이 들락말락하는 몽롱한 상태에서 연주는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봄꽃이 만발한 뒤뜰에 서 있었습니다. 우물가에는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아이의 손을 잡고 서 있었는데 이번에는 뒷모습이 아니라 연주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는 앞모습이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아이도 방긋방긋 웃으며 연주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인은 입을 번긋하며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더니 꽃비가 내리는 하늘 저편으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꿈에서 깬 연주는 볼을 타고 흐르는 따뜻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방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은 그쳤고 구름 사이로 둥근 달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마당에 쌓인 눈 위에 반사되어 은가루를 뿌려놓은 듯 반짝였습니다. 연주는 두 손을 모으고 달님에게 빌었습니다. 이 평화가 오래오래 지속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이 따뜻함이 세상 모든 외로운 이들에게 전해지게 해주세요. 그녀의 기도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주는 더욱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겨우 내먹을 김장김치를 담그기 위해 배추를 절이고 물을 다듬는 손길이 분주했습니다. 칠성댁과 이웃 아주머니들도 일손을 거들러 왔습니다. 올해 김장은 유난히 맛있게 될 것 같아. 연준의 배추가 아주 실하거든. 아주머니들의 수다 소리와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주는 빨갛게 양념된 배추를 한 입 떼어 칠성댁의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어떠세요? 간이 맞나요? 안 맞고 말고 꿀맛이구나. 칠성댁의 칭찬에 모두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지난날의 슬픈 자장가 소리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행복의 멜로디였습니다. 이제 연준의 집 뒤 메워진 우물에서는 더 이상 자장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봄이면 개구리 우는 소리가, 여름이면 매미 소리가, 가을이면 귀뚜라미 소리가, 겨울이면 바람 소리가 들려올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자연의 소리들 사이로 가끔은 연주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가 섞여 들리기도 합니다. 연주는 자신이 이 집의 진정한 주인임을, 그리고 이 집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한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집 뒤의 우물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연주와 이 집의 평화를 영원히 기원해 줄 것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세상은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연주도 따뜻한 이불 속에서 고운 꿈을 꾸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맡에는 칠성댁이 선물해준 복주머니가 놓여 있고 창밖에서는 달님이 그녀를 지키듯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두려움에 떨며 밤을 지새웠던 그 방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들려오던 슬픈 노래 대신 이제는 평온한 침묵만이 집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 침묵은 고요하지만 결코 외롭지 않은 따뜻하고 꽉 찬 침묵입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의 잠자리에도 연준의 집 마당에 내리쬐던 그 따스한 햇살 같은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무거운 돌덩이 하나쯤 얹고 살아가더라도 언젠가는 그 돌틈에서 꽃이 피고 맑은 물이 흐를 날이 올 것입니다. 연주가 그 차가운 우물을 따뜻한 화단으로 바꾸어 놓았듯이 우리의 상처도 언젠가는 치유되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일랑 잠시 내려놓고 깊고 편안한 잠을 청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슬픔은 밤이 지나면 옅어지고 내일은 또다시 맑은 해가 떠오를 테니까요. 저기 산 너머에서 부엉이가 부엉부엉하고 밤인사를 건네옵니다. 연준의 집 뒤뜰 대나무 숲도 바람에 몸을 맡기고 쉬이쉬이 하며 자장가를 불러줍니다. 이제는 슬픈 자장가가 아니라 세상 만물을 잠재우는 자연의 자장가입니다. 그 소리에 맞춰 나뭇잎들도 풀벌레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모두 눈을 감고 꿈나라로 여행을 떠날 시간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꿈속에서는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고 따뜻한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아주 편안한 밤 되시기를.